수능 국어 독서 지문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전개 방식 구분에 대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구분이라는 전개 방식을 가지고 있는 지문의 특성, 또 이런 지문을 가장 효과적으로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분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하면, 구분은 원래 글이란 게 이렇잖아요. 독서 지문 자체가 먼저 무엇을 다룰지 화제를 밝히고 난 다음 이 화제를 하나씩 자세히 설명하면서 글을 전개하죠. 화제의 구체화 과정, 이 글의 일반적인 전개 과정이에요. 근데 이 구체화하는 방식이 뭐냐가 전개 방식인 거죠. 글을 어떤 방법으로 전개하느냐. 물론 이 전개 방식이라는 것은 화제가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당연히. 화제의 성격에 따라 전개 방식이 결정되는데 수능에서는 구분이 가장 많은 편이에요. 자, 구분의 전개 방식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선 일정한 기준을 먼저 정합니다. 그리고 기준에 따라 이렇게 나누어 설명하는 방식이죠. 이것을 구분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비슷한 말로 유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비슷한 말로, 이게 좀 쉬울 것 같네요, 종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주 흔하게 보이는 유형이고요. 이게 복잡한 지문이 더 많아요. 이런 지문을 효과적으로 읽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사례를 들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의 대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넓은 범위의 대상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일정 장소 강의실에 모여있는 학생들이 대상이다, 이렇게 되면 이 학생들을 이렇게 A, B, C 이렇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나눌 때 일정한 기준이 필요할 거예요. 그죠? 자,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럼 기준에 따라서 A, B로 나눠볼까요? 가장 손쉬운 기준 하나를 선택해보죠. 예를 들어 성별이라는 기준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A와 B 해서 남학생, 여학생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아무리 복잡해져도 이 구분이라는 기본 틀은 똑같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어려운 지문으로 간다고 가정하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특정한 대상이 있고 이 기준이 하나가 아니라 많아질 수 있어요.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많아질 수가 있죠. 기준이 세 가지라고 예를 들어 가정하면, 여기서 이걸 기준으로 A, B가 나누어지면 여기 기역과 관련된, 니은과 관련된, 디귿과 관련된 특성들이 언급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A와 B로 나누었단 말이에요. 나눴다는 말은 기역, 니은, 디귿이라는 이 기준이 모두 같을 수는 없어요. 모두 다르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예를 들면 이 B도 기준에 따라 기역, 니은, 디귿이 나올 거예요. 이건 뭐냐, 100%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이때 이 복잡한 내용들을 어떻게 정리할까요? 하나하나 다 분리해서 정리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기역, 니은, 디귿을 아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독서 방법이에요. 이걸 잘 엄격하게 정리합니다. 자, 이 기준에 따라 A를 읽을 때 하나씩, 둘씩, 셋씩 이렇게 찾아서 읽고 표시를 하거나 정리를 하거나 할 필요가 있죠. 자, 여기까지 읽으면 잘 읽었어요. 자, 그 다음 B가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순서가 이렇게 딱딱 안 나온다 하더라도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차이점 중심으로, 물론 공통점도 중요해요. 공통점, 차이점 중심으로 나누는 거죠. 자, 기역은 같구나. 아, 니은에서 차이가 나는구나. 아, 디귿은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구나. 이런 것이 글을 읽는 방법이죠. 이게 정리하는 겁니다. 물론 선생님이 문제풀이 방법을 설명하고 나면 훨씬 쉽게 풀 수 있어요. 정리하며 바로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문제풀이가 가능해요. 오늘은 거기까지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 이렇게 정리하며 읽을 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A, B만 나오면 쉬운데 A, B, C, D 이렇게 이어질수록 정보량이 막 많아지죠. 정보량이 많아지면 학생들은 막 포기하죠, 이제. 그리고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체계적으로 머릿속에 정리하지 않고 글을 읽게 되면 글은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하나 내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런 지문이 수능에 출제가 된다. 나중에 문제를 살펴봐도 미리 출제될지 안 될지도 알 수 있지만, 그럼 반드시 이 각각의 기준, 그리고 비교, 대조할 때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반드시 문제화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어 있어요. 문제를 미리 봐도 이미 알 수 있습니다. 아, 무엇을 어떻게 기준으로 어떤 차이를 정리하면서 읽어야겠구나. 그래서 사실은 효과적으로 글을 읽으면 수능은 문제풀이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지문을 읽었는데 문제를 푸는데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더라, 이 말은 이 글의 화제와 전개 과정에 초점을 두고 그 방식에 따라 글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혼란인 겁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오늘은 간단하게 2012년 수능 지문으로 이렇게 읽는 하나의 과정을 보여드리고 문제도 한두 문제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다음 시간에는 좀 복잡하고 긴 지문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자, 2021년 수능 가장 최근이죠.
이제 요 글도 첫 번째 문단을 보면서 구분인 걸 바로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걸요, 딱 문제를 먼저 보시면 5번 문제는 전형적인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고, 이거는 뭐 가나형이니까 오늘 가만 간단하게 볼 텐데요. 6번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박제가와 이동무에 대한 견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건 문제 푸는 방법은 비교 대조하면서 읽어도 좋고, 아니면 박제가를 읽고 박제가를, 이동무를 읽고 이동무를 이렇게 푸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만, 이런 문제 형태가 존재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문제 형태만 봐도 이게 구분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우선 화제를 통해서 구분, 이게 이 지문의 성격이 구분이라는 걸 찾는 것부터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선생님한테 과외를 준다고 생각하고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해보죠. 이 강의를 보기 전에 독서의 7가지 스킬,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7가지 스킬이라는 것도 참고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독해할 때 그런 것들을 일부 활용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18세기 북학파들은 청에 다녀온 경험을 연행록으로 기록해서 청의 문물 제도를 수용하자는 북학론을 구체화했다라고 해서, 일단 18세기 북학파들의 북학론이라고 하는 가장 넓은 범위의 대상을 먼저 제기했어요. 또 자, 이들은 이어지는 문장이죠. 개인적인 학문 성향과 관심에 따라 주목한 영역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북학론은 차이를 보였다. 엄청 중요한 정보가 나왔어요. 이들의 북학론은 차이를 보였다. 이거 확인했나요, 여러분? 확인했어요? 확인하는 순간 이 글의 구조가 대략 느낌이 오죠. 물론 더 읽어야겠지만, 이렇게 보면 이거는 이제 이들이 한 명일지 두 명일지 모르겠지만 북학론의 차이를 다루고 있을 것이다. 구분이다. 그럼 구분은 기준이 있을 것이다. 근데 기준을 여기다가 이유를 제시했어요. 뭐뭐 하기 때문에 라고 했어요. 그러면 뭘까요?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게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개인적으로 학문 성향과 관심이 달라서 주목한 영역이 서로 달랐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기준이 되겠죠. 이들에게는 계속 이어집니다. 동아시아의 문명의 척도가 이제 중화관념이에요. 중국 중심의 그 당시에 명나라 관념이 청의 현실에 대한 인식에 각각 다르게 반영됐다. 이거 차이가 확실히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보이세요? 자, 중화관념은 다 가지고 있어요. 문명의 척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들이 직접 목격하고 본 청의 현실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반영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밑줄을 긋고 있는데요. 이건 뭐 안 거셔도 되고 거셔도 되지만 일단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북학론을 소개하고요. 핵심이 나왔어요. 북학론은 차이가 있다. 구분이구나. 자, 근데 이 차이가 어떤 거냐면, 차이의 원인은 개인적인 성향과 관심에 따라 주목하는 영역이 달랐기 때문이고, 자, 그리고 또 어떻게 반영됐냐면 청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 중화관념을 기준으로 청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 달랐다는 거죠.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읽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문단.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소개하고 있죠. 첫 번째 문단은 뒤로 갈수록 이렇게 화제가 분명해지죠. 자, 똑같은 경험을 한 박제가와 이동무의 연행록에서 이러한 차이가 확인된다고 했으니까, 이제 이런 걸 전형적인 구체화라고 하죠. 예를 들어 청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 각각 다르고, 이것은 북학론의 차이를 가져왔는데 이 차이는 박제가와 이동무를 통해서 살펴보자,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 문단을 보시면 북학이라는 목적의식이 강했던 박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문단으로 살짝 넘어가 볼까요? 이동무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제가와 이동무라는 두 대상을 다루게 되겠죠. 자, 이 두 대상이 위에서 첫 번째 문단에서 말하는 기준, 그러니까 학문 성향 관심, 청의 현실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읽어야 돼요. 이게 아까 내가 처음에 강의했던 뭐 기역, 니은 같은 기준이 되겠죠. 이 기준을 항상 생각하고 박제가를 먼저 정리합니다. 이게 이제 박제가가 A가 돼요. A 먼저 정리합니다. A 이렇게 정리하고, 자, A의 정리한 내용과 또 비교하면서 B 아래쪽 B 이렇게 읽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아주 산뜻하고 기분 좋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게 되죠. 자, 가볼까요? 두 번째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바로 나오네요. 이런 게 눈에 확 보여야 돼요. 자, 박제가는 북학이라는 목적의식이 강했고, 이게 청의 현실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가 인식한 청의 현실은, 독서를 잘한다는 건 별것 아니에요. 지금 하는 이걸 바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박제가가 인식한 청의 현실은 하는 말이 어떻게 연결되죠? 이렇게 연결되죠. 청의 현실에 대한 각각 다른 인식이죠. 그러면 여기 이동무에도 어딘가 있을 거예요. 아래쪽 이동무 쪽에도. 근데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단순한 현실이 아니라 조선이 지향할 가치의 기준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부터는 이걸 설명하겠죠. 왜 그런지. 그가 묘사한 청의 현실은
특정 관점, 물론 그의 관점이겠죠. 따라 선택되고 추상화된 것이었는데 이제 뭐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떻게 추상화시켰는지는 뒤에 또 읽어보면 돼요. 그런 청의 현실은 그에게 중화가 아까 뭐였어요? 천문학 가보세요. 문명의 척도 손상 없이 보존된 것이자 조선이 발전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연결이 되죠. 자, 중화관념의 절대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중화관념의 절대성을 인정했어요. 때문에 당시 조선은 독자성 유지하지 말고 그냥 중화와 합치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선이 지향해야 될 가치 기준이다라는 이 한 문장이 이렇게 구체화된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게 다예요, 여러분. 이게 다고요. 그 다음부터 나온 내용들은 이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다시 해볼게요. 북학이라는 목적의식이 강했던 박제가가 인식한 청의 현실은 천문학과 연결하세요. 조선이 추구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의 기준이다. 중화사상은 절대적인 건데 그게 손실 없이 보존된 곳이 청나라니까. 따라서 조선은 독자성을 지키지 말고 그 청나라, 중화와 합치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게 북학을 내세운 거죠. 자, 또 이제 다른 이야기가 좀 이어지고 있어요. 가볍게 보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명예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당시의 주류의 견해가 있었잖아. 역사적으로 알고 있지만. 근데 이 사람은 박제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청이 이미 중원을 차지한 지 100년이 지났다. 이건 소멸된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청의 문물 제도의 수행에 가져주는 이익을 논하면서 당위성을 설파했다. 이익 추구에 부정적이었던 주자학자들과 달리 이익 추구를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으로 긍정하고 양반도 이익을 추구하자는 실용적 입장을 보였다. 자, 박제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가 바라본 현실, 청의 현실,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첫 번째, 조선이 추구해야 될, 지향해야 될 가치 기준이다. 두 번째, 명예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것은 이미 소멸되었기 때문에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자. 그리고 뭐 니은과 디귿은 같은 개념으로 봐도 되겠죠. 이익을 추구하는 실용적 입장을 보였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된다면 이덕무를 훨씬 빠르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비교하면 됩니다. 선생님 생각에는 청의 현실에 대한 인식, 이게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시죠. 이덕무는 이병기라는 책을 저술하면서 청의 현실을 바로 나왔네요. 그죠? 청의 현실을 객관적 태도로 기록하고자 했다. 내가 굳이 뭐 여러분 안 해도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여기 나온 청의 현실 이렇게 연결해 봅니다. 위에서 아래로. 자, 볼까요? 이렇게 화살표 보이세요? 청의 현실에 대한 인식, 청의 현실은 이런 것이었다. 청의 현실을 이렇게 기록하고자 했다. 이게 바로 글을 읽는 거예요. 흐름에 따라. 이게 확실한 차이 아닙니까? 청의 현실을 객관적 태도로 기록하고자 했다 하고 그 다음 문장은 이런 걸 뒷받침하는 겁니다. 보시죠. 객관적으로 기술한 게 이런 거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잘 정비된 마을의 모습, 뭐 긍정적으로 기술했죠. 또 근데 그는 황제의 행차에 대비하여 이루어진 조치기라고 생각하고 백성들의 삶과는 무관하다고 지적했으니까 긍정적인 건 긍정적으로처럼 보지만 또 민생과 무관하다고 해서 비판적 관점으로 바라보기도 했으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박제가처럼 손상 없이 완벽한 뭐 중화 이거와는 좀 다르죠. 그 다음 하지만이라는 접속어가 나왔네요. 청의 문물의 효용을 도외시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물질적 삶을 중시하는 유유무생에 관심을 보였다. 이건 공통점이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내가 또 굳이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 번호를 붙인다면 이거는 기역 다시에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기역과 같은 항목으로 서로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거죠. 뭐 니은, 디귿과 같은 공통점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스스로 평등견이라고 불렀던 인식태도를 바탕으로 그는 당시 청에 대한 찬반의 이분법에서 벗어나서 청과 조선의 현실적 차이뿐 아니라 양쪽 모두의 가치를 인정했다. 평등견이 시험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좀 차이를 보면 되겠죠. 이거는 뭐 찬반이 아니라 차이도 있지만 모두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했다는 거죠. 이런 시각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청과 조선은 서로 다르지만 배타적이지 않다. 청을 배운다는 것이 조선 사람이 조선 풍토밖에 살아간다는 것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또 하지만 평등견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러 문제를 풀게 해주는 거네요. 하지만이 나왔기 때문에 이만큼이 평등견의 답이에요. 뒤에 문제. 그는 중국인들의 외양이 만주족처럼 변한 걸 보고 비통한 감정을 토로했대요. 그러면 명예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등 하니까 이건 또 앞에 나왔던 명예의 의리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니은과의 또 차이점이 되겠죠. 자신이 제시한 인식태도에서 벗어났다. 자신이 제시한 인식태도라는 것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청의 문물 효용을 도외시하지 않는다거나 모두의 가치를 인정한다거나 평등견이라거나 이런 것과는 좀 다르죠. 명예에 대한 의리를 존중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자 한번 이덕무만 가지고 정리해 볼게요. 청의 현실을 박제가와 달리 객관적 태도로 기록하고자 했다. 여기까지.
맞죠? 그리고 박제가와 마찬가지로 이용우생, 실용적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양쪽 모두의 가치를 인정했다. 하지만 명예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등 여전히 인식 태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읽으면 아주 빠르게 읽을 수 있어요. 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보겠습니다. 가나형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분류지문의 특성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니까 가를 이렇게 읽었을 때 5번에 1번이 빨리 안 보일 수가 없겠죠. 자, 18세기 중국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이름도 알죠? 박제가, 이덕무 제시하고요. 자, 그러한 견해의 형성 배경 및 이해되시죠? 형성 배경 미리 설명해 볼까요? 청의 현실을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 그건 각자의 학문적인 목적, 특징에 따라 달라지죠. 그리고 핵심,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정답은 당연히 1번이죠. 나머지를 해석해 볼 필요도 없이 바로 1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6번도 사실 읽어가면서 푸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바로 또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박제가 이덕무에 대한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청이 중화를 잘 보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조선은 독자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중화와 합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한 건 이덕무가 아니라 박제가였죠. 그래서 요만큼이 틀렸습니다. 요거는 뭐 공통점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7번도 사실 읽으면서 푸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일단 7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드릴게요. 평등견은 누구였어요? 이덕무였죠? 조선의 풍토를 기준으로 삼아 청해제도를 개선하자. 청해제도 개선하는 게 아니고 평등견은 양쪽의 견해를 모두 인정한 거죠. 다 가치를 인정한 거죠. 청해 방식에 따라 개혁해야 한다. 박제가죠. 바로바로 틀린 게 보일 겁니다. 너무 훌륭한데요? 차이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 그 차이는 모순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죠. 그리고 중국의 외양이 변한 모습을, 이걸 많이 틀려요. 명예에 대한 의리 문제와 관련지어 파악하려는 인식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평등견의 범위가 아니죠. 하지만 뒤에 나온 내용이니까 틀렸습니다. 청에 대한 배타적 태도, 찬반을 다 뛰어넘어서 청과 구분되는 조선의 독자성을 유지하자. 모순되지 않는다. 정답은 5번이죠. 평등견 내용만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가나 중에 가 지문만 읽고 5, 6, 7 세 문제를 풀었습니다. 두 문제가 남아있는데요. 두 문제는 그 뒷부분을 읽고 풀면 됩니다. 지금 제가 이제 9번 문제를 좀 쉬운 지문이긴 하지만 꼼꼼하게 좀 읽어보려고 노력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어려운 지문으로, 복잡한 지문으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